당뇨 치료의 핵심은 무작정 단 것만 줄이자가 아니라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데요. 바로 커피 믹스입니다. 커피 믹스만큼은 당뇨 환자분들에게 정말 피하라고 몇 번이고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진짜 나쁜 녀석이에요. 당뇨 환자에게 제가 가장 자주 추천드리는 과일은요, 바로 인데요. 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당뇨병 걸리는 원인은 당을 많이 먹어서가 근본적인 원인인가요? 많은 분들이 당뇨라고 하면 단 걸 많이 먹어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엔 당뇨의 진짜 원인은 우리 몸에 있는 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상태라는 거죠. 평소 식습관에서 탄수화물, 대표적으로 빵, 떡, 면, 과자 같은 탄수화물 음식들을 계속 주로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인슐린 분비가 계속 높아지고 우리 몸은 분비되는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몸 혈당은 올라가고 남아도는 혈당을 세포 내로 넣어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췌장이 지쳐서 고장납니다. 그게 바로 당뇨예요. 그래서 당뇨 치료의 핵심은 무작정 단 것만 줄이자가 아니라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단백질 식단으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사람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다른데 왜 그런가요? 사람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다른 거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몸의 반응 차이 때문인데요. 혈당을 결정짓는 요소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몸의 근육량도 영향을 주고요. 생리 주기도 영향을 주고, 수면, 스트레스, 장내 미생물까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먼저 근육량부터 보면 근육이 많은 분들은 혈당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하체 근육량이 굉장히 많고 튼튼한 하체를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같은 음식을 드셔도 혈당 반응이 훨씬 더 낮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 장내 세균의 구성에 따라서도 혈당 반응이 크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어요. 특정 사람들의 장내 세균은 탄수화물을 굉장히 잘 분해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장내 세균은 지방과 단백질을 잘 분해하다 보니까 같은 음식을 먹어도 다른 혈당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혈당을 올리는 의외의 음식이 있나요?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데요. 바로 커피 믹스입니다. 커피 믹스를 생각하면 이건 뭐 과자도 아니고 빵, 떡, 면도 아니고 탄수화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커피 믹스는 항상 과자처럼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주로 쓰는 표현은 액체 과자입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커피 믹스 한 봉지에 대략 당류가 6g 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거는 설탕으로 따지면 3스푼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커피 믹스를 두세 잔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곤할 때마다 마시고 식후에는 항상 커피 믹스를 하나씩 마시고 그렇게 3잔 정도 드셔주시면 밥 한 공기에서 들어오는 당류만큼 당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커피 믹스만큼은 제가 당뇨 환자분들에게 진짜 피해야 된다, 정말 피하라고 몇 번이고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진짜 나쁜 녀석이에요. 진료실에서 제가 드리는 조언을 듣고 커피 믹스를 완전히 끊고 아메리카노로 완전히 커피를 전환하신 분들은 혈당 자체가 훨씬 더 쉽게 안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뇨가 있으시다면 또는 당뇨 전 단계라면 커피 믹스만큼은 조심하시고 끊어주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 떨어진다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당이 떨어지나요? 맞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저도 그런 표현 쓰거든요. 아, 스트레스 받아서 당 떨어진다. 근데 정확하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가 되고 코티졸이 분비되면 우리 몸에서는 당이 생성돼서 당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왜 배가 고프고 막 뭔가 단 게 땡기고 왜 그럴까요? 이거는 당이 떨어져서 당을 높여야 해서 당을 찾는 게 아니라요. 우리 뇌에서 보상회로, 헤도닉 드라이브라고 하는데요. 이 보상회로가 작동하면서 단 걸 찾게 되는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이 떨어져서 배가 고프고 막 단 게 땡기는 게 아니라 뇌가 나 좀 위로해줘, 나 단 걸로 나 좀 기분 좋게 해줘, 도파민 좀 분비해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당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당으로 채워야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고 스트레스 상황이 됐을 때 배가 고플 때는 저는 이 배고픔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너무 비현실적인 조언이고요. 이런 배고픔이 있을 때 당이 가득 있는 사탕, 초콜릿 이런 거 찾지 마시고 고단백 두유라든지 단백질 보충제라든지 고단백 과자라든지 단백질로 된 어떤 음식을 드셔서 이 식욕을 이겨내기를 바래요. 이런 방식으로 식욕을 이겨내지 않고 그때마다 그냥 초콜릿 왕창 먹어버리고 이러면 당이 일시적으로는 확 오르겠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상황이라서 이미 당이 올라가 있는데 당이 많은 음식을 또 집어넣었어. 그러면 당이 더 올라가겠죠. 그랬다가 당이 쫙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배고파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에서 식욕 신호는 단백질로 보충을 해주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뇨 유발시키는 습관들은 무엇인가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식사 후에 바로 앉거나 바로 눕는 습관이에요. 이거 진짜 안 좋은 습관인데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밥 먹고 10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밥 먹고 10분 내에 바로 앉아 있으면 그냥 혈당은 바로 스파이크 칩니다. 그래서 밥 먹고 10분 동안은 정말 좀 움직여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료실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10분간 열심히 팔굽혀펴기를 해요. 근데 위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기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설거지를 하거나 조금 걸어 다니세요. 10분간은 혈당 반응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지 말고 움직여야 해요. 이게 정말 안 좋은 습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커피 믹스 또는 달달한 라떼, 달달한 에이드 이런 요즘 저가 커피숍에 가면 이런 달달한 음료들 많잖아요. 그런 음료나 간식을 무의식적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아, 나 뭐 밥 조금밖에 안 먹었으니까 이 정도 간식 괜찮겠지. 또는 식사하고 나서 직장 동료들끼리 다 같이 커피 한 잔씩 하러 가요. 그러면 아, 뭐 나 이 정도 마시는 거 괜찮지 않나 하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카라멜 마키아토를 시킨다든지 달달한 음료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정말 큰 문제인데요. 특히 이 달달한 음료들 있죠. 이런 음료들은 일부 음료는 당이 40g에서 50g 들어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정말 그냥 설탕을 때려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음료를 식사하자마자 마셔주면 혈당이 정말 스파이크를 아주 제대로 보이겠죠. 그래서 식사가 아니더라도 커피나 달달한 음료, 간식 같은 거 무의식적으로 드시는 습관은 정말 버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야식을 먹는 거예요. 늦은 밤에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시간대가 인슐린 반응이 가장 둔한 시간대거든요. 근데 이때 음식을 왕창 막 먹었어요. 막 치킨이나 떡볶이 이런 걸 먹었다. 그러면 혈당 반응은 정말 높게 나타나고 건강에도 정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야식 먹는 습관, 이거 진짜 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면 부족인데요. 잠이 부족해지면 스트레스가 높아지죠.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되면 어떻게 된다 했죠? 혈당이 오히려 오른다 했죠. 근데 혈당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단 걸 찾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올라간 혈당에 단 걸 찾는 반응까지 나타나니까 잠을 적게 자는 거, 이거 진짜 피해야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 비교적 괜찮은 과일은 무엇이 있나요? 네, 당뇨 환자에게 제가 가장 자주 추천드리는 과일은요, 바로 블루베리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자주 챙겨 먹는 과일이에요. 일단 혈당 지수가 낮고요. 식이섬유는 높고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높아서 정말 건강에 좋아요. 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블루베리는요, 냉동으로 드시는 게 가성비도 좋은데 건강에도 더 좋다는 사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냉동 블루베리는 세포벽이 깨지면서 안토시아닌의 농도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얘가 더 가성비인데 근데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비싼 싱싱한 블루베리 찾지 마시고 냉동 블루베리를 마트에서 커다란 거 하나 사가지고 종이컵 반컵 정도, 한 50g 정도로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드시면 아주 좋은 간식이 됩니다. 한 번에 드실 때는 한 줌, 그러니까 한 50g 정도, 그 정도 이상 양을 드시면 너무 많은 과당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50g 이하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국인들이 유독 당뇨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뇨 환자 우리 한국인들한테서 너무 많이 증가했다는 게 사실 응급실에서는 직접적으로 느껴집니다. 예전에 당뇨서 보시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긴 한데, 내과 선생님이 10대에서 당뇨 환자가 오면 예전에는 당연히 10대면 1형 당뇨를 검사를 먼저 했는데 지금은 거의 반반이라고 하더라고요. 1형 당뇨일 수도 있고 2형 당뇨일 수도 있고. 10대에서 2형 당뇨는 저는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응급실에서는 20대, 30대 2형 당뇨는 많이 봅니다. 근데 예전에는
아예 없었거든요. 당뇨는 당연히 40 넘어야 걸리는 질환이고 20대, 30대의 당뇨 합병증 예를 들면 심한 구토로 와가지고 당뇨합작성 케톤 산증이 처음 발견이 됐다. 이러면 당연히 1형 당뇨 환자가 이제 나중에 발견된 사례인가 보다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는 20대, 30대면은 2형 당뇨겠구나 이렇게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당뇨가 많고요. 근데 그 원인은 뭐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우리 식습관이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거겠죠. 초가공식품 얘기 많이 드리고 있는데 초가공식품으로 열량이 얼마나 채워지는지를 본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이랑 영국은 열량의 거의 60%가 초가공식품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열량 기준으로 하니까 이제 음식의 볼륨으로 보면 그거보다는 좀 적겠지만 열량이 초가공식품이 워낙 높다 보니까 열량으로 보면 거의 60%가 다 초가공식품이다. 미국 같은 데는 어디 시골 같은 데 가면 마트가 없어가지고 초가공식품밖에 먹을 게 없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채소나 과일을 구할 수 있잖아요. 구할 수 있는 곳인데 대부분이. 그런데도 초가공식품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건 문제고요. 그 연구에서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한 25%에서 초가공식품이 열량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건 옛날 얘기고요. 연구했을 때 그 옛날 얘기고 지금은 30%는 훌쩍 넘어서 아마 40% 정도 거의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가공식품이 너무 만연해 있는 사회 이런 데를 살고 있다는 게 너무도 큰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어디 미팅을 가도 커피 내놓으면서 과자 항상 내놓게 되고 뭐 간식으로 회사에서 내놓는 것들이 다 빵, 음료수 뭐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직원들의 혈관 건강을 망가뜨릴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접대가 아니라 해를 주는 물질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다 같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혼자 사는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자연식 해먹는 음식을 접할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사실 저도 음식을 해먹을 생각은 못하게 되는데 왜냐면 버려진 음식이 너무 많아지고 상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집에서 저는 이제 4, 5일 정도 지방에 가서 일을 하고 근무를 하고 올라올 때까지 한 3, 4일 동안 먹을 것들을 이제 챙겨 갖고 가는데요. 왜냐하면 가공식품 안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라도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초록 채소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해결한다고 가공식품으로 배달 음식으로 편의점 음식으로 라면, 빵 이런 걸로다가 먹으면서 한 끼를 넘기게 되면 그거는 당뇨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운동량까지 너무 많이 부족하잖아요. 대중교통으로 다니시는 분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대중교통으로 다니면 일단 전철 같은 경우 요즘 뭐 워낙 도심 지하철 이런 거 보면은 3층, 4층, 5층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만 다니기만 해도 3,000보, 5,000보를 충분히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나 두 개 호선을 이제 바꿔 탄다, 갈아탄다 이러시는 분들이면 걸어서 에스컬레이터 안 타고 걸어 다니시는 방법만 해도 굉장한 운동량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한다 그러면은 뭐 5개층 이하 정도는 그냥 걸어서 다닌다 이런 약속을 자기한테 한다면 그러면 뭐 7,000보, 8,000보도 충분히 채울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데요. 근데 너무도 많은 곳에서 엘리베이터 기본으로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기본으로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걸을 기회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타시는 분들도 운동량 부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분들은 점심시간 이후에 걷거나 아니면 햇빛 받으면서 걸으면 제일 좋고 그렇게 해서 5,000보, 7,000보를 채우거나 아니면 일부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수를 한 바퀴 돌거든요. 3km 반 돌면 3km고 두 호수를 다 돌면 이제 5km 나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5km를 채우는 이제 러닝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방법으로 점심시간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땀 나면 어떡하느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뭐 땀 나도 개의치 않습니다. 땀 났다가 그냥 씻고 그리고 좀 말리고 집에 가서 씻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뭐 더 좋은 환경이면은 옷을 바꿔 입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긴 또 쉽진 않더라고요. 그게 안 된다면 걸어서라도 햇빛을 받으시고 5,000보, 7,000보를 채우시고요. 점심 식사 이후에 계단으로 오르신다든지 아니면 옥상에 일부러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업무를 시작한다든지 이런 방법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한테 스트레스도 당뇨 환자가 늘어나는데 한 몫을 하고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사실 스트레스는 뭐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어렵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뇌가 충분히 편안히 쉴 시간에 쉬어야 근육도 이완이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라든지 아드레날린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이라든지 이런 물질들 사실 응급실에서 혈압 올리기 위해서 쓰는 약물들로도 쓰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혈중에서 계속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혈압을 낮출 기회도 없고 그다음에 내 몸이 소화 기능을 올릴 기회도 없고 근육을 이완시킬 기회도 없는 거죠. 그냥 상시 맹수들한테 둘러싸인 상태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러면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들이 몸에서 가라앉고 구교감신경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업무 중에는 또 이제 컴퓨터 많이 보느라고 자세가 경직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목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경직되어 있는 경우 있죠. 또 쉬어야 될 때는 쉬지 않고 또 핸드폰, 스마트폰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목 근육에 긴장을 주고 두통 일으키고 이렇게 눈은 또 부릅뜨고 있고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쉴 때는 완전히 쉬어야 됩니다. 완전히 이완하고 충분히 호흡을 코로 들이쉬고 내쉬면서 천천히 느끼면서 그렇게 몸에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 현대인들이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 저는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쉰다고 할 때에 잠이라도 충분히 편안하게 많이 자야 되는데 이 새벽에 알림 오면은 한번 깨가지고 스마트폰 보는데 습관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잠도 잘 못 잘 뿐 아니라 다음 날도 잠을 계속 못 자는 악순환이 되면서 불면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습관 하나하나가 내 혈관 건강, 내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짧으면 3년, 길게는 5년 뒤에는 내 몸의 병 상태를 만들게 되고요. 그 병이 당뇨 고혈압이 아니라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생활 습관 하나하나를 일부러 신경 써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는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우리 몸에서 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한 번 잴 수 있지만 연속적으로 잴 수는 없고 혈당처럼 연속 측정기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심리 상태를 보는 게 이제 뇌파라든지 아니면은 좀 HRV라 그래가지고 교감신경 항진 상태를 보는 검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검사하는 데에 한계들이 있고 연속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리, 스트레스 이런 걸 가지고는 사실 연구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일상 속 무심코 넘겼던 당뇨병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당뇨의 초기 증상 하면 우리가 3대 증상 얘기를 하죠. 다뇨, 다음, 다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소변이 늘어나고 물을 많이 찾게 되고 그다음 음식을 많이 찾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또 배가 금방 고프고요. 이제 그 외에는 체중 감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 피부가 거칠어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혈당이 올라가면 말초혈관 상태가 안 좋아지면 말초혈관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피부 상태입니다. 피부가 거칠어지는 거, 모강 각화증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하면은 목 뒤에 있는 피부들이 검고 딱딱하게 변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건 좀 진행되어야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또 초기 증상이고 그다음 그 외에는 뭐 피로감 아니면 무기력함, 자도 졸린 거, 아니면 식사 후에 바로 졸린 거 이런 것들도 혈당 스파이크에 의한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의 초기 증상일 수 있고요. 가려움도 피부 건조의 어떤 증상이기 때문에 당뇨의 초기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처가 났다가 잘 안 낫는 그런 회복의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잦은 감염, 염증 이런 것들도 하나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당뇨발의 초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손발 저림이라든지 감각 이상들도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의 초기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병 초기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또 소변에 거품료가 나오는 것도 단백뇨인 경우도 있고 당 자체가 나왔을 때도 거품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에서 거품료도 주의해야 될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당뇨 예방을 위해서 딱 한 가지 음식만 끊는다면 무엇부터 끊어야 할까요? 당뇨 예방을 위해서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초가공식품을 말씀을 드립니다. 초가공식품 하면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 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초가공식품에 포함되지만 더 위험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초가공식품 중에서 더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가당 음료를 꼽겠습니다. 콜라, 사이다,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들. 우리가 과일 주스라고 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알고 보면 가당 음료인 것들, 100% 생과일이 아닌 음료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는 초가공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에 가장 악영향을 줍니다. 콜라를 물 대신에 먹게 되면, 이걸 실험을 할 수는 없지만, 콜라를 물 대신에 먹게 되면 1년 이내에 짧게는 6개월 만에 당뇨로 바로 직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콜라나 이런 음료수들은 당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물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수분이 들어있긴 하지만 물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물로만 대신할 수가 있다. 음료수는 물이 아니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하루에 가당 음료 한 잔씩만 마셔도 물을 충분히 마시지만 가당 음료를 한 잔씩만 마셔도 이형 당뇨가 25%나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한 잔만 마셔도. 우리 가당 음료 한 잔은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사이다 요만한 거 하나, 콜라 요만한 거 하나, 그냥 음료수, 아메리카노 먹어도 쉽게 이렇게 액상과당 2번 뚝뚝 뿌려서 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당뇨를 일으키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가공당은 절대 피해야 된다. 특히 액상과당을 포함한 가당 음료는 절대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당이라는 게 이 액상과당이라는 걸 말하는데, 액상과당이라는 게 콘 시럽이거든요. 옥수수를 가공을 해가지고 당만 뽑아서 만드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혈당을 엄청 빨리 올리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콘 시럽은 과당이라고 하는 거는 포도당과는 조금 다릅니다. 포도당과 설탕이 섞여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과당은 간에서 한번 대사를 해야지 포도당이라는 열량으로 바뀌어요. 간에 악영향을 한 번 더 줍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더 빨리 바뀌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방간을 더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 흡수가 빨라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두 가지로 한꺼번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초가공식품 중에서도 이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가당 음료를 최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콜라를 전혀 안 드시나요? 대체당이 들어간 제로콜라는 어떤가요? 음료수 먹은 게 한 2달쯤 됐을까? 애들이랑 같이 햄버거를 먹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쭉 빨아먹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제 손으로 먹는 일은 없어요.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면 선택할 수가 없죠. 뭐 스타비아라든지 알룰로즈 뭐 이런 대체당이라는 게 있죠. 제로 음료라고 하는 것들에 들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당은 아니라고 하는데 합성당이라고 하죠. 당의 맛은 200배, 300배 높으면서 이 혈당은 안 올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뇌를 속이기 때문에 당에 대한 갈망은 더 많이 일으키는 중독 물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당장 혈당을 올리지는 않지만 당장 내가 일반 콜라와 제로 콜라 둘 중에 하나를 꼭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혈당을 안 올리는 제로 콜라가 그나마 낫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건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 뇌를 속이는 효과는 당연히 있다. 오히려 보면 더 나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맛을 내가 없어도 살 수 있게 만들어야지. 우리 짠 것도 그렇잖아요. 짠 것도. 우리가 이제 염분을 많이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WHO 기준보다 거의 2배 이상 먹고 있죠. 한국인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짠맛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설렁탕을 먹어도 소금을 안 쳐서 먹을 정도의 맛에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표현을 드리는데, 단맛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맛에 익숙해지면 다른 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 쳐야지만 맛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이 대체당이라는 거는 그 단맛을 더 중독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당장은 혈당을 안 올리니까 그나마 낫겠지만, 길게 보면 단맛을 더 먹을 수밖에 없는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안 좋고, 두 번째로는 이 합성당들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지 아직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합성물질은 어떻게든지 우유물에서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입맛이 어떻게 길들여졌나에 따라서 내가 어떤 당분 맛에 중독되어 있으면 그 맛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또 염분, 짠맛에 중독되어 있으면 그 맛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드레싱을 꼭 선택해야 된다면 시큼한, 상큼한 맛에 일부러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깨나 이런 고소한 맛을 그나마 좀 찾는다든지, 하여튼 시큼한 맛을 조금 적응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큼한 맛은 식초 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악영향을 줄 게 많이 적거든요. 그래서 꼭 처먹어야 된다면 시큼한 맛을 찾으시고, 발사믹도 도움이 되고 식초 베이스들, 근데 그게 아니라 단짠이나 아니면 그 마요네즈 베이스, 이런 것들은 사실 악영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드레싱을 선택하더라도 그런 걸 선택을 하셔라. 그래서 예를 들면 발사믹 식초도 당연히 좋은 지방, 올리브 지방을 선택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유지여도 마요네즈가 들어간 드레싱은 아무래도 몸에 안 좋은 부분을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식초는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식초 베이스로 시큼한 맛에 적응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당뇨 자체를 낮게 한다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찾아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큼한 맛의 베이스로 되는 것들은 단짠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고, 또 매운맛에 중독되는 게 또 큰 문제인데, 매운맛은 단맛과 짠맛을 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면서 맛있다, 이게 대부분 달고 맵다거든요. 달고 맵고 또 짠맛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당뇨에 취약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당뇨약 없이도 식단만으로 치료 가능성이 있나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치료는 약을 먹어서 당을 낮추는 치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이 없어도 내 몸의 혈당 상태가 100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식습관 바꿨다고 바로 약을 끊는 건 금물이고요. 당을 낮춰서 주치의 선생님이 봤을 때 당약을 끊어도 되겠다고 판단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당 상태를 병원 가서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자주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한테 미리 식습관 변경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BST라고 하죠. 당 체크 찔러가고 체크하는 거를 하루에 최대 4번 하는 게 가장 좋고, 안 되면 아침에 한 번이라도 해서 그걸 기록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가져가면, 지금 식생활 바꾸고 나서 당이 잘 조절이 되고 있군요, 이런 얘기를 들으신다면 약을 줄이다가 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연속 혈당계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팔에다가 이렇게 꽝 하고 찍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침을 하나 받고 2주 동안 혈당을 연속으로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요.
그걸로 재면은 그래프로다가 내가 무엇을 먹었을 때 당이 얼마나 올라가고 평소에 혈당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를 한눈으로 그래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면 더 빠르게 약을 조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1형 당뇨는 의료보험이 되는데요. 아쉽게도 2형 당뇨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비용 내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좀 비싸긴 합니다. 18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추천하시는 당뇨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 당뇨에 좋은 음식 하면 많은 분들이 여주 어떠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생활 습관 그대로 두고 여주 하나 먹는다고 당이 싹 낫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말짱도루묵이고요. 당연히 좋은 식생활, 생활 습관 바꾸고 거기다 여주를 먹으면 좋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좋은 습관을 구해 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건 나쁜 음식을 멀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내 식탁을 나쁜 음식을 배제하고 좋은 재료들로 채워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통곡물과 잡곡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미, 귀리, 보리 이런 정제된 흰쌀밥보다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이 가득 들어있고 단백질도 들어있는 그런 통곡물, 우리 주위에는 현미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빵을 꼭 먹는다면 통밀빵을 구해 드시면 좋은데 흰빵 대신에 통곡물이 100% 들어가 있는 통밀빵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빵이 잘 되지 않거니와 맛도 모양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판되는 게 거의 없어서 구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현미밥 말고는 거의 대안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섬유질이 풍부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녹색 채소를 제가 강행조를 많이 드리죠. 브로콜리라든지 시금치라든지 깻잎, 상추 같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케일이라든지 이런 녹색 채소들은 비타민과 섬유질, 무기질,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정말 좋은 식품들입니다. 그리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죠.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니까 몸에서 혈당 자체를 올리는 것 자체도 막아주고 콜레스테롤 흡수도 좀 덜하게 해주고 하기 때문에 또 유산균, 우리 장에 있는 유익균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먹이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리고 또 녹황색 채소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해조류들, 미역이라든지 김, 다시마들도 너무너무 좋은 채소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너무 좋은 식이섬유 공급원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를 더 꼽으라면 뿌리 채소들, 당근, 우엉, 연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혈당 지수가 높기는 하지만 많이 먹지 않게만 하면 굉장히 좋은 비타민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중에서는 콩, 두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은데요. 렌틸콩, 강낭콩, 병아리콩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재료로서 많이 활용을 하면 좋고요. 또 오메가3 많이 들어있는 식재료로서 통깨랑 아마씨를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생선들도 최대한 좀 작은 생선들 중심으로 해서 활용을 하시면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서 당뇨에 좋은 음식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붉은 육류보다는 화이트 머스를 많이 먹으라고 하죠. 닭고기, 생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유가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단백질 보충원으로 좋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달걀, 계란 같은 경우도 오메가3가 풍부한 난각번호 1번, 2번 정도의 계란이라면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B군, C군이 많이 들어있고 레시틴 같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건강한 지방 차원에서도 계란이 들어가고 또 견과류도 포함이 되는데요. 아몬드, 호두, 캐슈넛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견과류들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아보카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그리고 또 올리브 오일 중에서는 올리브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요리할 때에 포화지방이 많거나 아니면 트랜스 지방으로 많이 변환시킬 수 있는 식물성 기름보다는 가열 최대한 안 하고 튀김 최대한 안 하는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둘러서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응급실에서 많은 당뇨 합병증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투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응급 상황을 많이 겪는데요. 우리가 신장, 콩팥이 망가지게 되면 전해질을 걸러내지를 못해서 응급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투석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혈관에 이렇게 AV 피스툴라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몸에서 피를 빼내서 기계에서 걸러줘서 신장을 대신한 다음 다시 넣어주는 신장 대체요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를 시작하게 되면 삶의 질이 너무 많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 그것도 하루에 4시간에서 오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6시간까지 이 기계에 매달려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건 물론이고 항상 몸이 피곤하고
구역질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고, 또 사고 많이 나는 게 하루 걸러 하루일 땐 괜찮은데 일주일 중에 이틀 걸러 하루 투석을 할 때 이럴 때 사고 많이 나거든요. 이럴 때 월요일이나 일요일 때 환자들이 이 칼륨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 칼륨이 투석을 잘 못한 날, 투석을 건너뛴 날이나 이틀 걸리는 날 고칼륨 혈증으로 많이 응급실에 오게 됩니다. 이러면 진짜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을 멈추게 하는 그런 전해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보면서 응급실에서 너무 당뇨의 무서움을 많이 봐왔고요. 또 두 번째 합병증으로 이제 망막병증, 눈 안 보이는 망막병증도 너무 심각한 합병증이고, 또 당뇨발, 발 썩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피부에 상처가 나도 모르기 때문에 항생제가 들어가도 잘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소독하고 치료해도 계속 썩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질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를 저는 응급실에서 19년 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당뇨가 저는 에이즈보다도 무서운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에이즈도 처음에 면역결핍 시작돼가지고 바로 죽는 질환 아닙니다. 20년 동안 합병증이 쌓이고 쌓여서 죽죠. 근데 에이즈는 무섭다고 하고, 그런데 B형 간염 이런 것들 무섭다고 하죠. 간염에서 간암으로 가기도 하고 무섭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만성질환은 무서워하면서 왜 당뇨는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혈압, 당뇨도 그 정도로 무서운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약을 먹으면 당 올리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당장 응급 상황을 미룰 수가 있어서 그래서 덜 무서워하시는 걸 수 있는데, 그런데 치료가 안 되는 건 똑같습니다. 식습관,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근본 완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당뇨의 합병증을 미루는 것 뿐입니다.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인 식습관, 생활습관 변경을 꼭 해야 된다. 당뇨 환자분들, 그리고 당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식습관을, 생활습관을 가진 우리 현대인들 대다수한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응급실에서 환자분들 돌본 지 이제 만 19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횟수로 20년 차에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환자분들 돌봐드리면서 만성 대사질환들, 그리고 그 만성 대사질환들의 끝에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의 슬픔들을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에 황성수의 힐링스쿨에 참여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느꼈거든요. 2주간, 단 2주간의 철저한 식생활 습관 변경만으로도 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물론이고 비만, 지방간, 알레르기, 통풍, 관절염, 불면, 우울증까지 뭐 이런 것까지 된다고?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됩니다. 생활습관, 식습관으로 좋아지는 질병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좋아지고 반수 이상은 혈압, 당뇨약 완전히 끊는 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아, 정말 식습관, 생활습관의 효력은 생각했던 것 이상이구나.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방송에 열심히 참여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래서 방송과 영상, 이 유튜브 채널, 이렇게 뚝스푼 같은 좋은 채널들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출판사에 좋은 제안을 받게 돼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우리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무서운 응급실에서의 3대 중증 질환이죠. 거기에다가 비만, 지방간, 이런 만성질환, 거기에다가 암까지 우리 삶에서 너무 많이 가족과 본인의 생활에 어떤 질을 낮추는, 그리고 가족들의 슬픔을 너무 많이 만드는 이런 질환들이 우리 생활에서 멀어지길 바라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 몰라서 못하지는 말자라는 취지에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는데도 안 하시는 분은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그걸 드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몰라서 하지는 말자. 근데 모르는 분들 중에 이 심각성을 모르는 분도 있지만 방법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모르는 분도 있지만 근거를 잘 몰라서 확신을 못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질지 잘 몰라서 안 한다. 그냥 좋은 얘기로 하는 거 아니냐. 바뀔 것 같지 않다. 이래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바뀌는 걸 눈으로 보거나 바뀐 사례를 보거나 아니면은 바뀐 근거를 논문으로 된 거를 우리가 직접 본다면 정말 바뀔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활습관, 식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도 담았지만 그 실제 사례와 그 근거를 담았거든요. 그리고 차근차근 실행할 수 있는 단계별 방법도 담았습니다. 소중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 영상을 보고 들었다면 특별한 건강보조식품 하나를 선물을 해드릴 게 아니라 이 책을 선물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변화를 하는 거죠. 주위 사람들과 같이 동네를 한 바퀴 걷거나 뛰기 시작한다든지, 헬스장을 끊는다든지, 아니면은 식탁을 바꾸자고 제안을 한다든지. 엄마들이 바뀌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엄마들이 식탁을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 책을 읽고 식탁을 바꾼다. 이런 것들로 한 가정의 삶이 바뀌면 이 후세 세대들의 아이들의 식생활 습관도 바뀌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